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김명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레몬수 먹으면 좋다는 얘기들 많이 듣고 있어요. 레몬수를 먹으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요? 레몬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 아연이 풍부하고요. 또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기산이 아주 풍부한 과일입니다. 레몬을 먹게 되면은 혈액 안에 있는 독소, 즉 활성산소를 내보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레몬에 있는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우리의 염증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혈관을 막고 있는 석회나 점액질, 이물질 또는 지방 같은 거를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구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체의 모든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인체를 살펴보면은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혈액과 혈관입니다.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을 먹여 살리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고 이 혈액이 가는 곳이 혈관입니다. 그렇다면은 혈액과 혈관이 깨끗하고 건강해야지 세포가 건강하고 세포가 건강해야지 조직이 건강하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만든 장기들이 건강하고 이 장기들이 다 제대로 일을 해야지 인체가 건강해진다는 말이 되는데 레몬은 가장 우리 인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혈액과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레몬을 꾸준히 먹는 것은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데요.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은 비타민 C의 결핍이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냐면은 혈액에 있는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 상태로 존재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활성산소가 점점 축적하게 되고요. 활성산소는 혈액을 오염시키고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병입니다. 인체에 충분한 비타민 C가 없다면은 뇌졸중이 충분히 올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나 여러 환자들을 볼 때 비타민 C나 구연산의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결석이 많이 생기세요. 하지만 구연산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신장 결석, 담낭 결석, 그 외 여러 가지 석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레몬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니엄, 아연, 구연산과 각종 유기산은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럼 레몬은 특히 어떤 사람들이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레몬은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다 좋습니다. 우리 인체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뇌에서 쓰는 에너지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뇌에서 포도당을 쓸 때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들이 신진대사를 할 때 나오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TP라는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탄소나 요산 그리고 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인체에 만들어지는 요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몬은 많이 먹어주면은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내 몸에 염증이 많거나 면역력이 저하가 됐거나 그래서 겨울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어깨가 아프고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피부가 가렵고 그리고 많이 피곤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레몬을 먹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 유튜브에 레몬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그냥 레몬즙을 드신 분들이 저희 메디신 네이처에 상담을 오세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레몬을 그냥 먹었을 뿐인데 두통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고 관절염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전립선염까지 치유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만큼 레몬은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매일 섭취하시면 좋은 과일입니다. 레몬이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주셨는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드셔도 괜찮나요? 레몬은 혈관 건강에 아주 탁월한 과일입니다. 우리 혈관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혈액 안에 있는 독소인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오게 됩니다. 특히 과식, 간식, 폭식, 야식, 그리고 충분히 씹어주지 않을 때 이 활성산소들이 만들어지고 또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여러 연구나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고혈압과 고지혈의 큰 원인이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혈관 건강을 개선을 하면은 고지혈과 고혈압이 해결이 된다는 얘긴데요. 혈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 혈액의 독소인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혈관을 막고 있는 석회나 점액질, 이물질들을 없애야 됩니다. 레몬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 아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는 인체에 있는 활성산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혈관의 지름이 줄어든다는 건데, 혈관의 지름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석회가 쌓이고 지방이 쌓이고 점액질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의 지름이 줄어들면은 혈관의 압은 올라간다는 물리의 법칙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관을 막고 있는, 그래서 지름을 줄어들게 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은 혈압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럴 때 구연산, 특히 천년의 구연산이 아주 풍부한 레몬을 드시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까지 제거가 됨으로 인해서 고지혈이나 고혈압이 아주 효과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레몬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을 약으로만 한다면은 증상 완화일 뿐입니다. 증상 완화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내 병이 컨트롤 되나 보다 하고 정말 필요한 생활 습관 개선에는 소홀해지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지혈이나 고혈압에 의한 각종 합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증상 완화만을 위해서 약을 섭취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레몬을 섭취해서 혈관 건강을 개선한다면 원인까지 치료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간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간 기능 저하의 증상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곤해요. 우리 간이 하는 일이 신진대사를 하는 일이거든요. 간에서는 25,000여 가지의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효소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신진대사, 즉 생화학 작용에 쓰이게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효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너무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피곤하고 조금 활동해서 피곤하고 어떤 분들은 일어날 때부터 피곤해요. 이러한 것들이 간 기능의 저하입니다. 또 다른 거는 우리가 발의 각질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성인에는 거의 90% 이상이 각질을 갖고 있다는 보고 자료도 있습니다. 이 각질의 정체는 바로 무좀입니다. 간 기능이 약화가 돼서 면역력이 약화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에 있는 각질, 즉 무좀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면서도 이게 진작 간 기능의 약화라는 것은 잘 모르고 살아요. 간 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혈액에 독소가 많을 때,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이 부족할 때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탁월한 영향을 가진 레몬을 먹는다면은 혈관만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혈액의 오염 또한 해결이 될 것이고요. 좋은 피가 간으로 흘러가서 간이 튼튼하게 될 것이고, 또 간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각질이나 무좀이 있으면 이렇게 간이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이 좋지 않으면은 각질이 생긴다. 그리고 각질은 무좀 때문에 생긴다. 간의 건강이 좋아야지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모세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에 활성산소가 많고 혈관이 많이 막혀서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간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작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인체는 점점 산독화되게 돼 있습니다. 산성화되고 독소가 쌓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면역력에 저하가 옵니다. 무좀은 균이에요. 곰팡이 균인데 면역력이 저하게 되면 인체에 잠복하고 있던 곰팡이 균이 활성화되게 시작을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좀이고 각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무좀이 생기고, 그리고 각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좀이 있다라고 해서 단순히 위생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었네요. 무좀은 위생적인 부분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떠한 의학적인 논문을 봐도 무좀은 곰팡이균, 특히 인체의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곰팡이균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지 위생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무좀이 있다? 그러면은 내 면역력이 저하가 됐네? 왜 저하가 됐을까? 내 간 기능이 안 좋아. 왜 안 좋을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에 활성산소가 많아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당장이라도 레몬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레몬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일까요? 레몬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레몬 생즙입니다. 어떠한 채소나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레몬의 섬유질 안에 우리 몸을 살리는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니엄이나 아연이나 비타민 C나 비타민 E, 구연산 모든 것들이 이 레몬의 세포막 안에 숨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즙을 내서 먹는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섭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먹어도 흡수를 하지 못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즙으로 먹었을 때 그 흡수율과 그 안에 있는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레몬을 즙으로 드실 때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은 다 제거하고 먹는 게 좋습니다. 레몬즙을 내셔서 고운 망을 하나 사셔서 레몬즙을 한번 거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이 다 제거가 되는데 섬유질을 제거하는 이유는 섬유질이 물론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합니다. 좋은 미생물들을 우리 장에 공급하고 또 장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섬유질이 필요하지만은 섬유질은 우리가 식사 시간 때 충분히 먹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 레몬 생즙을 먹을 때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위와 간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먹어주는 게 해독과 항산화 작용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즙으로 먹고 섬유질을 다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즙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실 수도 있잖아요. 레몬수랑 희석배드 먹으려면 어떤 비율로 먹는 게 좋을까요? 레몬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레몬즙과 물과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게 확실히 좀 수월하세요. 처음에는 레몬즙을 만드셔서 보통 비율은 1대4나 1대5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로 먹으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또는 다른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 마실 때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할까요? 우리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거는 너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소화기예요. 소화기가 아직 나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 레몬을 드시는 분들은 한 50cc에서 7, 80cc 그 정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거를 1대5나 1대4의 물과 희석을 하셔서 드시고 문제가 없으면은 레몬의 양은 천천히 더 늘리시고 물의 양은 점점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희석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몸에 나타나는 좋은 반응은 더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몸이 허락만 해준다면 그냥 생즙 그대로 50cc 정도를 먹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내 몸이, 내 소화기가 레몬을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레몬 생즙을 보통 저와 상담을 하시거나 질병 치유하시는 분들은 200cc 정도 드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 정도 드시는 거는 약간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을 맨 처음 먹을 때 소량을 드시는 분들은 아주 부담 없이 그냥 드세요. 하지만 약간 욕심이 나서 대량으로 드시는 분들은 흔히 설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셔서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나가시면은 설사나 방기의 증가 없이 몸에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레몬을 섭취할 때 어떤 시간대가 가장 좋은가요? 레몬을 섭취하실 때는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 1시간 전, 이것도 소화 기능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소화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한 30분 전에 드셔서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고 내가 평소에 소화기가 좀 약하다, 방기가 많고 대변도 잘 보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1시간 전 정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몬을 먹으면 약간 속이 쓰리고 막 위가 아픈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몬을 먹고 속이 쓰리고 속이 아프다라는 분들은 위염과 위궤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내시경을 하면은 미란성 위염이나 위염이 없더라도 위 점막 안에 위염이 있을 때, 즉 현미경 쪽으로만 볼 수 있는 위염이 있을 때는 레몬이 위염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레몬이 위염을 더 나쁘게 만들거나 위궤양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위염이 신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레몬은 산도가 강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의 산도는 pH가 2입니다. 레몬은 보통 산도가 pH 2.5에서 3 정도 되는데 이게 위의 강한 산성도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그냥 위염을 자극하는 것뿐이에요. 손에 만약 상처가 있으면은 거기에 레몬을 뿌리면 어떨까요? 아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레몬을 먹어봤더니 약간 속이 쓰리고 또 속이 부담이 된다는 분들은 약산성인 오렌지 주스부터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렌지는 pH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드시다 보면은 우리 위는 알아서 적응을 하게 되고 레몬과 같은 신게 들어와도 잘 소화해내고 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점점 만들어 갑니다. 이게 인체에 있는 항상성이라는 건데요. 항상성은 인체를 가장 최선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에 맞게끔 오렌지 주스부터 드시면 아주 좋은데, 많은 분들이 내가 위염이 있고 속쓰림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분들도 오렌지 주스를 일어나서 바로 한 30분 후에 드시면은 그 위염과 속쓰림이 2주나 3주 안에도 좋아지셨다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레몬을 먹으면 몸이 산성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레몬 하면은 시다, 신 것은 산성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과학을 한번 살펴보면은 레몬에는 여러 가지 유기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구연산인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섭취하게 되면은 구연산이 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에서는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연산을 우리 인체에 있는 바이카르브라는 알칼리 성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겹치게 돼서 나중에 산이 있던 구연산을 알칼리로 바꾸는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액에 들어와서는 아주 강력한 알칼리 작용을 시켜서 우리 인체에 딱 맞는 약 알칼리화 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였었네요. 네, 이게 잘못된 정보고 또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깊게 알지 못하면은 흔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레몬을 자주 섭취하시다 보면 이가 좀 시리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몬을 섭취하고 이가 시린 분들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면은 처음에 레몬을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레몬을 먹다 보니까 이가 시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레몬이 치아를 녹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몬은 치아를 녹이지 않습니다. 레몬이 치아를 녹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아를 그냥 레몬 주스에 계속 담가 놓으면은 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체의 상황에서 볼 때는 레몬을 직접적으로 먹어서 치아가 녹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체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레몬을 딱 먹게 되면은 약간 침이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침에는 강력한 알칼리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먹자마자 레몬에 있는 산을 중화시키기에는 0.5초에서 2초 만의 시간이 걸려서 원래 구강의 산도를 다시 알칼리로 유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먹으니까 치아가 시리냐? 그거는 바로 레몬이 치석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아무리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고 치과를 다닌다 그래도 90% 이상의 성인이 치석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몬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 치석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드러나 있는 신경이나 잇몸 사이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치아가 시리게 됩니다. 레몬이 치아를 녹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치석을 녹이게 되고 이가 시림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드시다 보면은 치아가 다시 더 시리지 않고 잇몸이 건강해지고 치아가 더 단단해진다는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레몬을 먹고 이가 시리면 치석이 제거된 거라 더 좋은 거네요. 치아가 여기 있으면은 치석이 이렇게 앞을 싸고 있어요. 그 중간에는 각종 박테리아들이 치아를 녹이고 있습니다. 갉아먹고 있어요. 이게 충치와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잇몸과 우리 치아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을 레몬이 딱 자극을 하면은 이가 시리게 되는 거죠. 치석이 계속 있다면은 우리 치아의 건강과 구강의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매일 레몬즙을 짜 먹거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 그냥 레모네이드를 사 먹는다거나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레몬을 다른 제품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에 어떠한 것이든지 가공이 된 식품은 해를 끼치는데요. 레몬즙을 만들어서 유통하게 되면은 멸균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보통 열이나 자외선 또는 압을 통해서 이 멸균 과정을 거치는데요. 열이나 자외선을 통해서 멸균 과정을 거칠 때는 이게 화학적 멸균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좋은 비타민 C나 셀레니엄, 아연 같은 것들이 같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레몬 가루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은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레몬 파우더는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생각을 하면은
과자나 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레몬 파우더나 레몬 스틱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직접 생과일인 생레몬을 즙을 짜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떤 분들은 내가 바빠서,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는데,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인체에서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 이거는 투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몬을 먹을 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다 먹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다 까서 알만 먹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의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몬 껍질에는 좋은 항산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 노란 껍질요, 겉껍질. 그런데 여러 연구들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 겉껍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 동물 실험의 결과들을 보면은 그 독소들을 곤충들이나 동물들에게 주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특히 생식기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는데, 이 레몬의 겉껍질은 레몬 안에 있는 그 좋은 영양을 여러 가지 곤충이나 해충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같은 것이에요. 물론 항산화 물질도 있지만은 다른 독소도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 겉껍질은 다 벗기시고 그 안에 있는 레몬 과일과 하얀 속껍질이 있잖아요. 그 속껍질에는 엄청난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겉껍질은 제거하시고 레몬 안에 있는 속껍질과 레몬 과일만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을 조금 잘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담가서 먹는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레몬을 잘게 슬라이스 내서 물에 담가 먹는 그 레몬수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영양을 최대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롭습니다. 인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 안에 있는 석회와 점액질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건강한 혈액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레몬 생즙을 내서 처음에는 레몬수, 물과 희석해서 드시다가 나중에 점점 소화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레몬 생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C에 강력한 항산화가 있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요즘 다양한 형태의 영양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연구 자료를 살펴봐도 영양제 비타민C나 종합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것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결과는 전무합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양을 섭취할 때는 살아있는 영양, 즉 생과일에 있는 천연 비타민C를 먹는 것이 인체에 유용합니다.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C는 항암, 항산화, 항노화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2019년도에 랜셋이라는 의학 저널지에 하버드 의과대학과 옥스퍼드 의과대학들에 있는 교수진들한테 최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는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바로 생과일과 생채소가 풍부한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그 어떤 보고에서도 영양제는 우리 인체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준다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즘 나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영양제들이 인체에 석회를 만들고 이물질들이 끼게 하고 질병을 유래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논문이 뭐냐면은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성인들을 연구했을 때 전립선 암에 걸리는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인체에 어떻게 보면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비타민은 인체에 꼭 필요해요. 하지만 천연 비타민이 꼭 필요합니다. 생과일, 생채소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한국인의 10명 중에 4명이 지방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증가하는 걸까요?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것을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간에도 어느 정도의 지방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지방이 5% 이상 넘어갈 때를 이제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간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옵니다. 두 종류의 지방간이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많이 마셔서, 하지만 내가 술을 많이 먹지 않는데 지방간이 생겼다는 것은 식생활 습관 때문에 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제된 과당 그리고 가공식품인데,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간 기능이 저하가 돼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간에 쌓이게 되고,
간은 이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만들어내서 간이 지방화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대사증후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간에 일어나는 대사증후군을 지방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사증후군에 걸린 지방간은 모든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은 내 간에 지방이 꼈다가 아니라 간의 모든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간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소화 기능과 해독 기능, 그리고 신진대사를 책임지는 효소 생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방간을 우리가 절대 쉽게 여기시면 안 되고, 내 인체에 바로 적신호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식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지방간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에는 지방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지방간을 방치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한참 많이 받았던 교육이 뭐냐면은 지방간의 위험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알리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방치를 했어요. 어떤 환자한테 당신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환자분들이 그래 지방간이 있나 보다 하고 생활하시는데, 그러다가 9년, 10년 뒤에 간경화가 걸리게 됩니다. 이렇듯 예방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방치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지방간을 방치하게 되면은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염증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해독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혈액이 산독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염증은 점점 악화가 돼서 만성 간 질환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은 지방간 환자분들 중에서 20%에서 50%까지 환자분들이 10년 안에 간경화나 간암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느끼게 됩니다. 모든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인체에 어떠한 장기라도 제대로 대사할 수 있는 장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인체로 느끼는 것이 바로 피로하게 되고 소화가 안 되게 되고 여기저기가 간지럽고 관절이 아프고 인대가 아프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을 방치하는 것은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부터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인 만성 간질환, 즉 간경화나 간암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우리가 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간이 해독 작용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즉 간을 자동차에 비유하게 된다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기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갈 수 없듯이, 우리 간이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어도 기름이 없다면은 간이 해독 작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간의 기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당근입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도록 간에 좋은 음식인데, 그 이유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하는 해독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간이 해독을 하지 못하는 독소가 쌓여서 지방간이 생긴 거라면은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일상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거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특히 더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간 기능이 약화된 분들과 지방간이 있는 분들, 또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당근에 있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혈액의 정화를 돕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탄산보다는 당근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인체는 원래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해야 됩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지 세포로 가는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 이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은 세포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재생을 하면서 우리의 조직과 장기들을 튼튼히 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인체의 원리인데, 혈액이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원래 많아야 됩니다.
2019년도에 랜셋에서 195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연구 결과는 바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건데, 이 당근은 그 모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인체에 가장 강력한 항암, 항산화, 항염제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은 내 몸에 염증 반응이 있는 분들, 지방간이 있는 분들, 또는 간 기능이 약화된 분들한테 아주 탁월한 음식입니다. 그럼 이 좋은 당근은 어떻게 먹는 게 효과적으로 먹는 걸까요? 당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바로 생즙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얼마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 그래도 그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하고 흡수할 수 없다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걸 즙으로 내서 먹기 시작하면은 당근에 있는 여러 비타민, 미네랄, 효소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를 살릴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은 상태로 섭취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즙을 내서 먹으면은 섬유질을 다 없애는데, 정말 인체에 좋은 영양들은 이 섬유질의 깊은 틈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즙을 내서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근 주스는 얼마나,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근 주스는 공복에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섭취를 할 때 위와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식사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는,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것을 먹을 때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거든요. 제가 우선 추천드리는 것은,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잔으로 시작을 하세요.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당근즙을 만드셔서 고온 필터망에 내리셔서 이제 밑에 있는 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 물에는 당근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많은 그냥 당근 물이에요. 그거를 드시는데 처음에는 200cc로 시작을 하시고요. 아침 식사 시간 1시간 전, 점심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이렇게 한두 번 드시고요. 점점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이나 하루에 4번 이렇게 당근즙을 드신다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이 간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체에 있는 독들을 해독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근을 그냥 씹어 먹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 방법보다 꼭 주스로 먹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당근을 즙으로 먹을 때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들이 있어요. 당근 안에 있는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러한 것들과 각종 폴리피놀과 플라보노이드, 칼슘, 아연, 셀레니엄, 망간, 그리고 철분, 이러한 모든 미네랄들은 섬유질 속에 숨어 있고, 그 섬유질을 착즙을 해야지만 그 섬유질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들을 흡수율을 높은 즙의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입으로 씹어 먹는다거나 블렌더로 먹게 된다면은 그 영양들을 충분히 우리가 먹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씹어 먹거나 특히 블렌더로 갈아 먹는 것과 즙을 내서 먹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씹어 먹거나 특히 블렌더로 갈아 먹는 목적은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즙을 내서 먹는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영양, 즉 베타카로틴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섭취하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는 기름에 볶아서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다고 했는데 박사님께서는 즙으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두 개가 비슷한가요? 당근을 기름에 볶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의 정우체이기 때문에 지용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인체의 세포 안에 지방의 상태로 축적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 같은 거는 인체에서 잘 씻어 나가기 때문에 계속 먹어줘야 되는 그것도 있어요. 기름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을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은 림프관에서 막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방이 없어도 흡수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볶기 시작을 하면은 불을 딱 켜잖아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파란 불이 있고 주황색 불이 있잖아요. 파란 불의 온도는 1200에서 1500도까지 올라갑니다. 후라이팬을 달구기 시작하면은 후라이팬의 온도는 거의 700도까지 육박을 하고요. 거기에 기름을 두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라이팬은 수백 도의 온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좋은 당근을 착착 썰어서 볶기 시작하면은 수백 도에서 당근이 볶으면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베타카로틴은 파괴가 된 상태에서 흡수율을 높여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양질의 영양을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즙으로 드시는 게 볶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이롭습니다. 당근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약간 좀 노래지는 느낌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도 계속 섭취를 해야 하나요? 당근을 먹으면 얼굴이 노래진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 강력한 항암제, 항산화제인 이 베타카로틴이 색깔이 약간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을 띤 베타카로틴이 우리 인체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노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살짝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비교를 한번 해봐요. 황달이 생겼다 하면은 우리 인체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증가를 해서 그게 혈중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노래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황달이 있으신 분들은 눈도 노래져요. 왜냐하면은 눈은 모세혈관의 징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빌리루빈이 많으면 눈이 노래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당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피부는 살짝 노래지지만 눈은 더 투명해집니다. 그렇다면 혈중에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피부가 노래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근을 먹으면 피부가 노래지는 이유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해독제가 우리 인체에서 해독 역할을 하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을 통해서 해독을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신장을 통해서 해독을 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피부를 통해서 해독을 하게 만드는데, 이 피부를 통해서 독소가 나올 때 노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아무리 많은 것도 피부에 있는 땀샘이 눈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안 노래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릅니다. 미국에 힐링 스트롱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암을 많이 치유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인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피부는 노래졌지만은 암에서 회복됐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해독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피부의 노란 거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과일 같은 부분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근과 과일과 같이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체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위를 한번 살펴봐요. 위가 여기에 보면은 근육으로 딱 닿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문이라 그러죠. 12지장으로 나가기 전에도 닫혀 있어요, 근육이. 그런 다음에 음식물이 딱 들어가면은 위산이 샥 나오면서 음식을 소화하게 도와주고 연동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연동 운동을 보면은 유문으로 내려갔다가 이 유문에 꽉 조아주는 그 지름의 축소로 인해서 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썩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산과 계속 이런 식으로 연동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근과 과일을 같이 먹으면은 안에서 다 썩기게 되고, 즙을 내서 먹으면은 당연히 더 많이 썩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유문이 열리는 조건이 뭐냐면은 당분화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입니다. 과일은 당근보다 더 빨리 당분화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유문은 벌써 열리기 시작을 하고, 소화가 덜 된 당근은 과일과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장은 흡수하는 곳이지 소화시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장에 변이 쌓이게 됩니다. 인체는 소장에는 변이 없어야 돼요. 대장에만 있어야 되는데 소장에 변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독소나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과일은 같이 썩지 않는 게 좋고요. 즙이라 할지라도 같이 썩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근과 같이 먹을 좋은 채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채소는 샐러리입니다. 이 샐러리는 알러지에 정말 좋고 염증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이 샐러리에는 각종 항산화제가 엄청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폴리피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제 때문에 알러지와 염증 반응에 아주 좋은데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피놀, 플라보노이드가 합쳐진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알러지가 있거나 내 몸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 피부에 트러블이 있거나 인대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이 당근 샐러리즙을 먹고 많은 효과를 보는데 인체를 살펴보면은 세포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칼슘이고요. 그 다음에 칼륨, 또 나트륨이 있는데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나트륨, 즉 살아있는 유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샐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트륨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바로 샐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트륨을 소금으로 섭취를 하시려고 하는데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무기 나트륨입니다. 즉 죽은 나트륨이에요.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 인체에는 하루에 500mg의 나트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500mg은 우리가 소금으로 치면은 그 티스푼에 한 3분의 1 정도 정말 소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 이롭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체에 필요한 나트륨은 유기나트륨이고 그 유기나트륨은 샐러리에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당근과 샐러리 주스를 같이 드시면은 엄청난 해독작용, 항산화작용, 항염작용, 그리고 신진대사를 부스트 시킬 수 있는 나트륨까지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얼마만큼의 비율이면 좋을까요? 당근과 샐러리의 비율은 보통 당근 6, 샐러리 4 정도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간 기능에 좋은 다른 음식들도 혹시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간 건강에 좋은 도움도 되고 또 우리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들깨와 참깨입니다. 이 들깨와 참깨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데요. 간에 지방이 쌓이고 그 지방이 점점 염증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인체에서 염증을 죽여주는 것은 바로 면역력, 즉 백혈구입니다. 이 면역력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각각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오메가3고 그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음식이 들깨, 그 다음 많은 음식이 참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매일 섭취해주고 습관적으로 섭취해준다면 간 기능에 아주 좋은데 이 들깨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식사 시간 때 같이 이렇게 씹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하지만 영양화와 흡수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생들기름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들깨가 너무 좋고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흡수율을 최대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오메가3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봤을 때 바로 이 기름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생들기름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이 많아도 온도가 어느 정도 가해져서 산패율이 높다면은 그 영양은 빨리 파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게 냉온인지 그리고 될 수 있다면은 온도를 하나도 가하지 않는 0도 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깨는 오메가3도 풍부하지만은 칼슘까지 풍부해요. 그리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우리가 충분한 칼슘과 오메가3를 섭취하고 싶으시다면은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으로 입에 넣고 꼭꼭 씹으셔야 됩니다. 입에서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으셔서 매 끼마다 그렇게 드시면은 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모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아침 식사를 많이 거르잖아요. 아침을 먹는 게 정말 꼭 좋은가요? 아침은 꼭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는 이유는 인체의 원리를 살펴보잖아요. 인체는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우리가 누워서 잔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자도 우리가 숨은 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인체에서는 계속해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대사에 에너지가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면은 저녁과 아침 시간이 가장 공복 시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는 아침에 일어날 때 에너지 결핍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빨리 회복을 해줘야지 에너지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간이 부담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간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아침을 거르게 되면은
이 에너지 결핍이 점점 더 결핍되는 상황에 되게 되고, 그러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이 타격을 받으면은 대사가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걸으면은 염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혈액순환도 떨어지게 돼 있고, 또 우리 인체의 소화의 기능도 점점 더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한 연구를 살펴보면은 아침을 걸으면은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혈관의 막힘으로 인해서 심혈관과 뇌혈관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8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이거는 최신에 나온 연구인데, 아침 식사를 걸으면은 소화기 암에 걸릴 확률이 2~3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원인으로 꼽은 게 만성염증의 증가, 그리고 미생물 체계의 변화, 그리고 신진대사의 저하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우리가 하냐 마냐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필수이고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데이터를 봐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만성질환과 특히 암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하셔야 돼요. 아침 식사를 안 먹으면 만성질환 위험이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간헐적 단식을 할 경우 보통은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어떠한가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침을 배출의 시간으로 보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간헐적 단식은 좋아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은 염증도 줄이고 우리의 사망률 또한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연구 결과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은 아침을 굶은 게 아니라 저녁을 굶은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이 있고 저녁을 굶는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내 인체에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사망률을 줄인다는 모든 연구 결과들은 바로 저녁을 굶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리 인체가 활동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가 결핍된 상황에서는 인체가 회복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점점 더 인체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인체의 신진대사 저하는 질병에 취약해지는 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줘서 간이 원활하게 일을 하고, 그래서 신진대사가 증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침을 굶게 되면은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체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 힘들어지고, 간이 힘들어지면은 모든 신진대사에 저하가 오게 되고 점점 질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녁을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녁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잖아요. 잘 때는 조그만 에너지가 있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때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바꾸세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우리가 흔히 아침에 간헐적 단식을 하신 다음에 내가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보면은 보통 점심, 저녁을 아주 헤비하게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굶음으로 인해서 소화력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몸의 증상 완화를 경험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계속 알다 보면은 그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당뇨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뇨라는 질병은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혈당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세요. 혈당 관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당뇨의 증상인 혈당 관리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합병증은 옵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뇨는 혈당이 무서운 걸까요? 합병증이 무서운 걸까요?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하고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무서운 합병증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당뇨를 얘기할 때는 인슐린 저하를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슐린 저하는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슐린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췌장에서 만들죠. 그러면은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기능이 저하가 됐거나 이 기능을 상실한 것을 우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포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세포들이 재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슐린을 만들어 주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세포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포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가 결핍이 되고 이 세포로 가는 영양소와 산소가 가는 통로인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슐린 저하가 생겨서 오는 것이 당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을 다시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건데,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철저한 혈당 관리와 혈압 관리를 하더라도 합병증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 불씨를 그냥 덮어두고 계속 키우고 있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당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뇨의 원인을 잡는 것이고, 이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이 있는, 특히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당뇨 환자분들께서 과일 섭취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권장하지를 않는데 정말 당뇨나 혈당에 좋지 않나요? 과일에 있는 당은 보통 당과는 다릅니다. 제가 연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미국에 UCSF라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UCSF라는 의과대학의 당뇨 전문의로 계셨던 로버트 러스티그 박사님의 연구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 학계 내에서도 당뇨에 대한 아주 전문의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한 연구가 뭐냐면은 이제 소아 당뇨가 있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했어요. 뭐 소세지도 먹게 했고 햄버거도 먹게 했고 살도 빠지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살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살이 빠져서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다음에 바꾼 게 하나가 있는데, 정제된 과당을 과일로 바꿨습니다. 정제된 과당은 뭐 과자나 빵이나 뭐 시리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그룹은 정제된 과당을 계속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정제된 과당을 과일로 먹게 했어요. 그렇게 90일을 연구한 결과 혈당 지수부터 모든 신진대사의 지수가 과일을 먹는 그룹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연구를 보면은 같은 과당이라 그래서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연구 결과예요. 우리가 정말 과당의 기호식, 화학식을 보면은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정제된 과당에 있는 화학식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학식이 같으면은 같지 않겠느냐,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도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보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그 이유는 바로 과일에 있는 과당은 하나의 복합제입니다. 과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당을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물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해독작용, 그리고 세포 기능의 증진, 또 그 좋은 에너지원이 가당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간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에너지원까지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과일은 무조건 당뇨 환자들이 피해야 될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인체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은 더욱더 먹어줘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재직할 당시에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당뇨는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들한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하버드 의과대학은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과당과 과일을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어떠한 논문을 보더라도 과일을 먹어서 당뇨에 걸렸다는 논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당뇨가 예방이 되고 당뇨의 증상들이 완화가 된다는 논문들은 많습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과 정제된 과당을 헷갈리지 마시고 과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스는 어떠한가요? 이제 과일 주스를 먹으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섬유질이 보통 장벽을 딱 이렇게 코팅을 해줘서 과당의 흡수를 저하시키는데
섬유질을 빼버리면은 혈당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14,000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 5, 6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는 뭐냐면은 과즙을 먹어도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 당뇨의 위험 또한 올리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즙으로 섭취를 하셔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당분을 섭취해도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뇨 환자들은 밥만 먹어도 혈당이 칩니다. 다른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게 걱정이 돼서 계속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먹으면은 혈당은 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과일에 있는 과당이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칠 수밖에 없는 내 췌장의 기능 부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뇨의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혈당만 겁내서 혈당을 계속해서 조절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당뇨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뇨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당뇨의 합병증이 오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오케이, 내 췌장이 지금 안 좋아서 인슐린이 저하야. 하지만 내가 이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과일이 꼭 필요해. 그래서 과일을 먹게 된다면 병의 원인이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혈당이 치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하시고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혈당은 점점 제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혈당이 제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는 것은 내 췌장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당뇨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맨 처음에 겪게 되는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 센터에 오시면은 당뇨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즙을 먹을 때, 채소즙을 먹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드세요. 하지만 과일즙을 먹을 때가 딱 되면은 이분들이 방으로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왜 사라지냐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과일즙을 변기에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왜 우리가 과일을 먹어야지 당뇨에서 회복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드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드시기 시작을 했을 때 이분들의 당뇨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만으로는 당뇨에서 완치가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개선으로 할 때 당뇨는 완치가 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병원에서 근무할 때 꼭 권해드렸던 음식이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과일 드셔야 되고요. 또 채소도 같이 드셔야 됩니다. 과일을 그냥 먹으라고 하면 사실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어떤 과일들이나 채소들을 권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뇨 환자들은 이 혈당에 상당히 민감한 상태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신과일을 제가 추천드려요. 이 신과일 중에서도 특히 블루베리, 블랙베리, 복분자 또는 산딸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 이러한 것들은 흔히 알려진 대로 혈당 지수를 높이지 않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혈관 막힘은 활성산소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혈관 막힘을 해결해 주는데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일은 바로 신과일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산딸기, 그리고 복분자 이런 것들을 그냥 섭취하셔도 좋고요. 더 효과를 보시려면 지배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과일의 효과를 봤어요. 처음에는 혈당이 약간 오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이 피곤해지는 것도 덜하고 여러 염증 반응들도 덜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올라가세요. 2단계는 바로 레몬, 자몽, 오렌지, 사과 같은 신과일 종류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가시면 혈당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으실 거고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하시면서 내 몸에 대한 이해도도 점점 높아지시면서 과일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당뇨를 진단받기 전에 보통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의 전조 증상은 첫 번째는 우리 피부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피부에 여러 가지 염증 변화들이 나타나거나 피부가 얇아지거나 또는 피부가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우리 피부는 모세혈관이 징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 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전조 증상으로는 피부에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음을 얘기할 때 혈액의 양이 부족함도 포함이 되는데 혈액의 양이 부족할 때 우리가 식사를 딱 하면은 혈액의 공급이 소화기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혈액의 양이 충분한 분들은 우리 뇌로 가는 혈액 양도 유지하면서 소화기로 가는 혈액 양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혈액의 공급이 계속 소화기로 집중이 되면서 뇌로 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급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꾸벅꾸벅 조는 분들, 식사하고 나서 내가 몸이 많이 피곤한 분들은 벌써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체중의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체중의 감소는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단백질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가공된 탄수화물 또는 영양분이 없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인체에서는 그게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 결핍 상태로 되게 되고 그러면은 단백질을 계속해서 쓰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체중 감소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전조 증상인데 이 세 가지 전조 증상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것 혹은 당뇨 전 단계까지 가는 것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뇨의 원인은 이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바로 우리 식생활 습관이죠. 우리 식생활 습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왜 우리가 당뇨에 걸리는지를 알게 되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룹은 정말 가공된 식품, 즉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그룹이에요. 뭐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당뇨에 걸릴만해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술, 담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은 뭐 당뇨에 걸릴만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을 한번 살펴봐요. 이 세 번째 그룹은 채식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왜 당뇨에 걸렸지? 라고 분명히 의문을 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입니다. 왜 채식을 하는 사람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이 오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채소의 섭취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그 안에 있는 영양을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삶지 않고 열을 가하지 않는 상태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은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하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옛날에 나오는 논문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건강에 나빠진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당뇨에 걸린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당뇨에 걸린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당뇨에 걸린다라는 논문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른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 논문들을 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살아있는 상태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이라고 2019년도에 자마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즉 생채소, 생씨앗, 생과일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2019년도 랜셋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식생활 습관은 바로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을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의 결여입니다. 그러면 채소,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소,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우리가 채소를 먹는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채소를 먹는 목적은 크게 5가지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그리고 물과 섬유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먹는 게 채소인데 이 중에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즙입니다. 즙으로 먹을 때 그 3가지의 영양소가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고 하지만 우리가 섬유소를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생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서 섬유소를 공급하고 그 외에 공복 시간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흡수를 극대화하고 섭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즙으로 먹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과일, 채소 주스를 먹을 때 방귀하고 설사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일즙을 먹고 채소즙을 먹었는데 설사가 나오고 방귀가 증가하는 이유는 유해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에 유해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현상들은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생명체에 꼭 필요한 영양이에요. 유해균도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이거를 먹게 되면은 유해균 또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사가 나오고 가스가 증가한 건데,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양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즙을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체가 원활하게 신진대사를 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입니다. 그렇다면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 회복이 되잖아요. 이 유해균을 해결해 가면서 먹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은 처음에는 바로 즙 먹는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즙을 만들 때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즙을 만들기 때문에 즙의 상태가 약간 차가워요. 이 차가운 상태로 먹게 된다면은 그 영양소를 우리보다 유해균이 더 많이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즙의 온도를 살짝 올리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고요.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즙을 유리병 있잖아요. 유리병에 넣으시고 뚜껑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산화가 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병에 뚜껑을 딱 닫으신 다음에 스텐데아 있잖아요. 스텐데아에 그 즙을 미지근한 물을 받으시고 한 1, 2분 정도 담궈 두세요. 그러면은 즙의 온도가 우리 인체 온도와 비슷한 37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 상태로 드시면은 설사나 유해균이 훨씬 더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즙을 먹을 때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즙의 문제가 아니라 유해균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셔서 해결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백혈구의 강화입니다. 백혈구가 강화가 될 때도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예요. 저랑 상담하는 환자들을 보면은 처음에 내가 즙을 먹었더니 가스가 나오고 설사가 심해진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양을 늘려나가시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효소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 주셨는데, 요즘 시중에 파는 효소도 많고 발효효소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런 효소와 생으로 먹는 효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생으로 먹는 효소와 우리가 가루 효소나 발효 효소에 있는 차이점은, 가루 효소와 발효 효소는 가공식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공식품을 얘기하면은 과자나 어떠한 인스턴트 식품들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가루 효소나 발효 효소 또한 초가공 식품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이 가루 효소나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발효 효소에 대한 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에서 나오는 추출물을 여러 가지 화학 약품과 화학 물질들과 섞어야 돼요. 그 모든 화학 물질이 첨가물의 상태로 우리 인체에 아주 해롭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루 효소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생활습관,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생활습관과 식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겁니다. 특히 정제된 과당을 먹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정제된 과당이라는 것은 시리얼도 있고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에 딱 가면은 정제된 과당은 채소와 과일을 뺀 모든 코너에 전부 다 정제된 과당이 들어있거든요. 이 정제된 과당을 먹게 된다면은 물론 우리 혈당에도 문제를 일으키겠지만은 간에 아주 많은 독소를 공급합니다. 정제된 과당은 지방간의 아주 큰 원인인데요. 간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인체가 식사를 하면은 위에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이 포도당을 소장으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장에서 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간으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간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저장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을 써서 혈중으로 한 90 정도 배출하고, 간에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한 100 정도, 그리고 근육에 한 100 정도 저장하게 되는데, 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간의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해야 되는 것을 혈중으로 흘려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중의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당뇨를 더 일찍 끌어오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과당 꼭 드시면 안 되고요. 뭐 빵이나 시리얼, 그리고 사탕, 밀가루, 이런 국수, 흰 쌀밥, 이런 모든 것들이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식습관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당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체당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많이 쓰는 대체당이 이제 스테비아, 알룰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대체당을 섭취했을 때 오히려 먹자 말자는 혈당이 다른 당보다는 낮게 올라가요. 하지만 4~5시간 후에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많이 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요. 다른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은 한 그룹은 대체당을 먹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그냥 보통 우리가 먹던 당을 먹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4년 후에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두 그룹 다 전부 다 당뇨에 걸렸습니다. 이 연구가 하는 얘기는 대체당이 우리 인체에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당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 나온 연구를 보면 볼수록 인체에 유해하다, 즉 해를 끼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당의 핵심 성분인 에리스롤이라는 영양분은 혈전을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저하시킨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당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를 예방할 때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육량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혈당 저장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근력 운동을 약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당뇨의 예방에 꼭 필요한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먹는 것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혈액을 만들고 우리의 간의 기능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신진대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에 꼭 운동하는 시간을 집어넣어 보세요. 먹는 것과 규칙적인 운동은 내 몸을 살리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습관이 내 질병을 치유하고 내 건강을 개선하게 됩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성질환이 있다, 즉 고지혈, 고혈압, 당뇨가 있다는 것은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